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2월 오늘이 며칠이죠? 11일입니다.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도 바빠가지고.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준 PD가 법인세 얘기하면서 아이슬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김정훈 KBS 기자의 글 속에서 본 내용 중에서 아이슬란드 부분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슬란드도 국가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금융위기를 맞았는데요. 이 나라 인구 한 3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3대 은행의 부채 규모가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23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당시 아이슬란드 GDP의 약 10배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겁니다. 당시 아이슬란드를 책임졌던 총리 이하 공무원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부도를 맞이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들, 일단 국민들에게 그 빚을 전가하는 방식, 그래서 빚을 말하자면 국채를 발행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 빚더미를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아이슬란드 국민들 집에서 갖고 나온 냄비에 솥을 두드리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언론들은 주방용품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에서 갖고 온 냄비 솥을 두드리면서 막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지도자 게이르 하르데라고 하는 총리인데요. 이 인간 국민들에게 협박했습니다. 지금 이완구가 협박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국민들이 복지 축소와 국채 발행을 거부하면은 IMF 지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공갈을 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로 빚더미를 넘기지 않겠다는 아이슬란드 국민들의 의지는 단호했고요. 성난 시민들에게 밀려서 하르데 총리 쫓겨납니다. 그리고 투기를 일삼았던 은행 스스로 책임지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망하도록 냅둔 거예요. 그리고 은행가와 정치가를 비롯해서 90여 명이 금융위기를 일으켰거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는 처벌받아서 깜빵도 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이처럼 금융위기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청년과 가족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2009년 사회보장 지출은 금융위기 직전보다도 무려 36%가 늘어난 3조 1천억 원.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워낙 작으니까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여하튼 36%가 늘어났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대부분 법인세와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마련했습니다. 당시 아이슬란드는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이 경제를 망치는 짓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정책들을 총망라한 정책 패키지를 단행해서 성공합니다. 2014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3.5%, 유럽 워낙 저성장이기 때문에요. 3.5%만 돼도 굉장한 고성장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유럽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4.9%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10대 기업인가 100대 기업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벌들이 갖고 있던 사내 보유금은 불과 5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의 법인세 감세 정책 이후 5년 만에 무려 160조 원인가 150조 원인가로 늘어납니다. 그 돈 투자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십시오. 경기가 안 좋다고 법인세 세수가 확 줄어드니까 지금 세수 결손으로 난리예요. 난리. 우리나라 경제관료들 바꿔야 됩니다. 모피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아주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정권을 바꿔야만이 이런 경제의 모든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슬란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복지 과잉 이런 이야기하는 인간들 지금도 새누리당 출신들 지도자라고 뭐 홍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계각층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가지고 우리 살림살이가 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 잘 나갔던 미국이 레이건의 감세 정책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삼류국가로 미국의 삶은 이제 이류 삼류국가예요. 미국 국력은 군사력이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세계의 깡패로 군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국 가면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뉴욕 가면요. 저도 뉴욕 한 2,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경제 활력이 20년, 10년 전보다 아주 그냥 3분의 1, 2분의 1로 확 줄어들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거지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복지를 투자라고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우리나라 그렇게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해주면은 그것이 트리클 다운, 즉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낙수 효과로 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계층이 분화되고 가진 자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마치 우리 사회의 기적인 것처럼 행시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우리 사회 활력이 이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지가 투자입니다. 90%가 넘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지 않으면 기업들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건 찍어내면 뭐예요? 살 놈이 없는데 불과 기업들 중에서도 0.01%에 달하는 재벌 대기업들은 글로벌화되어 있으니까 국내가 시장이 죽으면 해외로 나가서 먹고 삽니다. 그러나 99.99%의 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죽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발상을 바꾸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오늘의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죠.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고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 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예.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낙마하는 걸까요? 저는 정치인 출신이고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이 정권이 워낙 후한무치 정권이니까 대충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면 꼭 틀려요. 예. 이완구에 대한 또 저주를 퍼부은 모양입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조간 사설들 보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부 이완구 아주 작사를 내고 있죠. 김효준 PD? 예,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예. 될까요? 안 될까요? 글쎄. 자, 이완구 청와대는 진짜 난감할 겁니다. 이거 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했죠. 네. 그 밤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네. 밤에도 생중계, 국회 방송 생중계 하길래 좀 봤는데 네. 답답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후보자의 바닥이 드러난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에 나타난 이 후보자의 언론관. 예, 대체 이 사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예. 기자들 상대를 하루 이틀 해본 사람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 김현진 PD가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이제 말하자면은 이완구 보면은 행정사무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성장해서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온 인물 아닙니까? 네. 이런 이력을 밟은 사람들이 그리고 힘 있는 정권에 뭔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히 여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쪽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기본 마인드가 그래요. 다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사석에서 이 유사한 얘기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총리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뿐이지 기본 마인드가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점잖게 얘기하더라도 속으로는 저 개새끼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언론관 원래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완구가 유독 나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될 위치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얘기하면은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완구에 대해서 면피하는 거냐라고 혹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완구를 변명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게 큰 문제입니다. 비단 이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특히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출신들 인사들의 사고방식이 거의 그렇다는 거. 심지어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은 조금 다르죠. 더 센 쪽에 있느냐, 더 약한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언론관이 그렇다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의원들은 정치인들은 대부분 아주 젊은 소장 의원들 아닌 이상 거의 다 말 놓죠. 처음 봐도 말 놓고 그래서 저랬어. 그래. 이런 식으로. 기자단하고 취재원들하고의 그런 조금 이상한 문화인데 사실은. 아니 사석에서야 말 놓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기자회견을 할 때 일단 말 안 놓으니까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 기자 선배들의 잘못된 처신들 탓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직장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대략 보면 세 갈래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법조인, 즉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정계 진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인, 기자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인, 즉 정당에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는 이제 이 세 부류가 있는데. 특히 언론인 출신들이 옛날에 국회의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선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가지고 전혀 선배가 아닌데도 선배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제 말을 놓는 이런 분위기가 정착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공과사를 분별하는 이제 문제인 건데 이완구도 결국 공사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자기가 총리 후보자로서 기자하고 술을 마셨으면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후배들한테. 야, 내가 교수시키고 총장시킨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그래,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라는 얘기야. 나한테 잘 보이면은 너도 교수 되고 총장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우리나라 특유의 뭐 일본 정도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네. 특유의 기자단 문화, 네. 폐쇄적인 이 이너서클 문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그 출입처에 가가지고 취재원들하고 최소한의 긴장 관계를 갖고 좀 그래야 될 텐데 근데 거기랑 요즘은 약간 한 식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나고. 요즘 출입처도 양극화돼 있어요. 옛날에 신문과 방송이 숫자가 적었을 때는 그 출입처 문화가 문제는 있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왜냐하면은 저기 특종이라든지 그 공무원이라든지 뭐 법조계의 그 내밀한 뒷얘기를 알려면은 친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입처 제도가 그런 친문 관계를 불러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역으로 많은 특종들 그래서 사실 숨어져 있던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순기능도 없지 않았거든요. 물론 역기능도 많이 있었지만은 근데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생기면서 출입처 문화는 완전히 양극화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출입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인터넷 신문들을 끼워주질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기득권,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진짜 이 출입처 완전히 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거 깨려고 했다가 기자들이 하도 그냥 다 보면은 정말 웃기는 거야. 이게 그 구조가 어떻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나 혹은 움직임이 있으면 정규직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밥그릇이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 봐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뭐 모든 정규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출입처 제도를 혁파하면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언론들은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마치 언론 탄압이나 하는 것처럼 뭐 누가 그런 얘기 썼더라고. 지금 이왕구와 관련된 녹취 파일 이거를 뭐 4개 신문사도 다 나왔더만 경향, 문화 또 저기 한국 중앙이었나요? 네. 뭐 이제 4개 신문사인데 그 중에 경향신문을 아예 보고도 안 하고 나머지 3선 보고는 했는데 둘은 기사 안 쓰고 셋 다 기사는 안 썼지. 안 썼는데 한국일보가 이제 넘겨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 그 출입처 제도를 없애려고 했을 때 그렇게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했던 그 인간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 기자단 문화라는 거에 순기능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연조가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 예전 조금 언론사가 많지 않을 때 그 시절에 그걸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기자단 문화라는 거의 기능은 효용성 측면에서 기자들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할 필요가 좀 없는 거 말고는 글쎄요, 뭐 다른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브리핑룸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기자단 문화라는 게 없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거 없어도 대통령 하야시키는 특종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출입처 기자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기자단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처럼 모든 부처에 한 식구처럼 모여가지고 같은 골방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짬짬이 하는 그런 형태의 기자단. 그러니까 지금 모 매체에서 뭐 요즘 아주 뭐 기사 뭐 왕성하게 쓰고 활동하더라고요. 어떤 선배 기자 있는데 그 양반이 저기 미국의 그 FBI 본부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 신문에서 기자를 하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하다 와서 한국에서 처음 언론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출입하게 된 것이 법원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단 문화에 그 편리함에 정말 쉽게 기사 한 곡씩 써낼 수 있고 보도자료 착착착 보내주고 그렇죠. 이메일을 짝짝짝 보내주고 예. 그래서 그 기자단에 들지 못하면 절대 보도자료 안 보내주고 그렇죠. 그래서 기자단에 끼기 위해서 그냥 그게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결문 구하기도 너무 쉽죠. 왜냐하면 기자단 차원에서 공보판사한테 이 판결문 뽑아서 달라고 하면은 바로 아예 요약본까지 만들어서 출력해서 돌리니까 이런 경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FBI 같은 거 어떻게 취재하냐 그랬더니 정보 찾고 싶으면은 그 로비에 있는 정보 검색 그 시스템이 있대요. 거기 돈을 내거나 아니면 예약권을 표를 뽑아가지고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줄을 서서 찾는데요. 그 플러스 알파는 자기 능력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에게 전혀 기득권을 주지 않은 건데 그게 결국은 출입처와 기자들의 유착이죠. 네. 그렇게 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뭘 기대하겠습니까? 호의적으로 기사 써주기를 기대할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불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리하게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구가 왜 그 기자들 4명을 불러가지고 술을 사고 밥을 샀겠습니까? 좀 잘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관리하는 거죠. 뭐. 관리죠. 네. 관리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김영삼 때까지는요. 네. 정부 부처 출입처에 기자들이 가면은 월급을 줬어요. 아예 촌지가 아니고 아예 월급을. 매달 주는 게 월급이지 뭐 큰 돈은 아닌데 내가 기억으로는 50만 원 받았던 것 같아. 그 당시 50만 원이면 죽지 않죠. 네. 그게 이제 YS가 집권하고 나서 야 기자들한테 초지 주지 마. 그 명령 딱 내리면서 싹 없어졌죠. 근데 또 없어지니까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부익부 빈익빈이나 뭐 여전히 그 출입처에서 돈을 대주던 그 무슨 예산으로 돈을 대주는지 몰라. 그것도 한번 취재해가지고 한번 써야 돼. 옛날이라서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유력한 언론들은 따로 또 연락을 싹 돌려가지고 네.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뭐 술 사고 밥 사고 하는 일들이 또 있는데 그게 또 적발이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온갖 꼬라지를 다 봤기 때문에 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을 혁파하고 브리핑룸으로 만들자 때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죠. 근데 후배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걸 언론 탄압처럼 얘기했죠. 그런 그 FBI 있던 그 가면은 거기는 아마 미국은 세계 최대 언론 탄압국일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뭐 진보 언론이고 할 거 없이 일제히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했죠. 아니 그렇게 신자유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건데 근본적으로 왜 그걸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 자기 이거. 이제 신자유주의고 지랄이고 자기 밥그릇이죠. 자기 말. 그래서 정세 문제도요. 사실 진짜 정치한다고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난리 부르스 칠 사람들 눈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확 떨어진 게 뭐 연말정산 파동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한 거죠. 자식들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 나라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욕을 먹은 측면도 있지만은 지주문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십만 원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9만 원인가 더 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열받는 거죠. 그것처럼 정세 문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복지를 투자로 여기려면은 그 재원이 어디선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이슬란드처럼 부자 정세 그리고 법인세를 늘렸어도 되겠지만은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런 마인드를 제대로 길러주고 그리고 유도할 수 있는 정권이 필요한데 아마 종편이나 이런 방송들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세 추진하면은 막 나라 망하는 것처럼 아주 난리 불수를 칠 겁니다. 아이슬란드도 그랬대잖아요. 국채 발행해가지고 빚 안 갚으면은 IMF 지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공갈을 쳤다고. 그런 거죠. 참 그렇게 앞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바꾼 이후의 문제는 바꾸고 나서 고민할 문제니까 지금 미리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네. 인간의 이기심과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잘 정책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요 최소한 박근혜 정도의 실력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가죠. 자, 이완구 후보자가 기자들하고 말 잘못한 얘기하다가 네. 얘기 뭐 계속 가면 끝날 때까지도 모자라겠네요. 그러니까. 자,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흘렀죠. 네. 경향사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 자격 없음 확인한 인사청문회라는 제목이죠. 네. 대우각성 사과 정도로 양해될 만한 상황이 이미 아니다라고 일단 규정을 합니다. 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론 외압 외에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과거 인사청문 기준에 대입해도 낙마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청문회에선 병역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 도마에 올랐죠. 이 후보자는 이 징병 신체 검사를 여러 번 다시 받으며 현역 복무를 고의 회피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첫 번째 신체 검사를 엑스레이 장비가 없는 충남 홍성에서 받은 탓에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신검은 서울 육군 수도병원에서 실시됐고요.
보충역 판정이 내려진 재검을 홍성에서 받은 게 드러난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기억 안 난다고 회피했지만 병역 면제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냐는 의구심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언론 외압 녹취록의 추가 내용도 공개가 됐죠. 네.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서 언론인을 혼내주겠다. 언론인들, 대학 총장도 교수도 만들어줬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네. 이완구 후보자의 비뚤어진 언론관이 단순 실언이 아니라 뼛속 깊이 새겨진 사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향은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런 흠결을 지닌 채 총리가 된다면 내각을 통할할 권위를 세울 수 없고요.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겠죠. 아니, 이런 게 다 민망합니다, 진짜. 조선동아 열받겠어. 예. 이완구가 경향, 그다음에 한국, 문화, 중앙일보가 꽤 있었나? 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이 언론사만 불러서 밥 사고, 네. 조선, 동아, 그다음에 한겨레, KBS, MBC 안 불렀잖아요. 네. 열받을 거야. 오늘 중앙일보에 친한 아는 멤버가 모 구성원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네. 우리 중앙일보는 이런 거나 물 먹고 네. 이런 인간 심할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일보 기자가 밥 먹으러 가긴 갔어요? 뭐 그 중에 포함돼 있었던 모양이죠. 네. 예. 근데 그 보고를 했다고 그러던데. 뭐 정보 보고 했겠죠. 정보 보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도 좀 그런 게 기자들이 정보 보고하고 발제하고 판단은 데스크가 하는 건데 결국 데스크와 국장의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예. 물론 이제 보고한 인간도 문제는 있어요. 이런 발언들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판단해 줘야 되거든.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부장 진짜 큰 특종 하나 물었습니다. 일단 뭐야? 보고부터 좀 오바를 해야 돼. 뭐야? 이완구가 말이에요. 우리 몇 명 불러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자식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야 내가 다 막아줬는데 이완구가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내가 다 막아줬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운영위원장이고요. 그렇죠. 네. 국회 운영위원장이면서 여당 원내대표인데 그렇죠. 김영란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이거를 여당의 원내대표가 통과를 막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렇죠. 막아줬답니다. 근데 지금 언론들 쓰는 거 열받아가지고 김영란법 통과시켜버릴 거야. 이제를 했습니다. 아니, 총장 시켜주고 교수 시켜주고 이런 얘기는 네. 누구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무슨 신문에 누구 기자 회사 그만두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보따리 장사하고 있는데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부탁하길래 내 아는 6천만 원 강의 하나도 안 하고 돈 받았다는 우송대인가? 네. 거기 한번 찾아보면은 기자 출신 있으면 그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사람 이름 안 나왔으니까 그건 치더라도 김영란법에 대한 얘기는 진짜 매우 중대한 발언이거든요. 게다가 그렇죠. 총리 후보자 그렇게 초를 쳐야 부장이 듣고 그래? 야 근데 이완구인데? 해가지고 고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초를 친다. 그러니까 초를 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과장하고 부풀리는 거 말하죠. 네. 예. 그러면 근데 그냥 대충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옛날에 김진희한테 물 먹었을 때 그냥 노말하게 보고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고 하니까 부장 너 읽어보고 그래? 이제 훌륭한 부장이라면은 임마 이건 기사야 이 자식아 증거 보고할 거 아니야. 기사로서 이렇게 이제 지시하는 게 훌륭한 부장인데 여하튼 시원찮은 기자, 시원찮은 부장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한국일보가 굴 때리는 거야. 뭐냐면은 이게 녹취록을 야당위원에게 전달했다는 거는 이거 얘기된다는 거는 인식했다는 얘기거든요. 했다는 얘기. 김경협 의원한테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안 썼을까는 미스터리예요. 아마 한국일보의 분위기상. 그렇죠. 회생 절차 최근에 종료했고요. 네. 오너십이 또 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손에 넘어갔죠. 이런 상황에서 이완구 잘못 건드렸다가는 작살날지도 모른다는 게 결국 이완구가 총리가 돼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아니 김영란법 씨발 니들 까불고 해서 자식아 내가 통과시켜버릴 거야 라는 데 대해서 이게 저 자식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겁을 먹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 이게 모두 우리 영명하신 지도자 박근혜 각하 덕분입니다. 박근혜 각하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총장을 갖다가 옷을 할딱 벗겨가지고
아랫도리 문제를 갖다가 뭐 마구잡이로 그러해가지고 뭐 유력한 뭐 품위 있는 언론이라고 자부하는 뭐 무슨 신문 일면 토어로 막 쓰고 이 지랄을 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바싹 먹는 거죠. 자기검열하죠. 그렇죠. 예. 자, 사실 이완구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더 주목이 됐던 거는 오늘 아침 보수 언론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보수 언론들마저 돌아선다면 이완구 후보자 네.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나라는 예상할 수 있겠죠. 조중동은 뭐 어떻게 썼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선부터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자, 네. 제목은 의혹 해소 안 되고 논란만 더 키운 이 총리 후보 청문회. 청문회 광경을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이 후보자가 총리감으로 최적은 못 될지라도 과연 최저 기준선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인선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선도 안 된다고 바라봤다는 얘기겠죠. 그냥 완전히 그냥 이완구를 가자 예. 그냥 똥밭에다 확 굴러버렸네. 예, 동화도 볼게요. 이완구의 엉터리 병역 언론 해명, 국민은 납득 못한다. 예, 발 문제로 현역 입영을 못한 데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아팠다는 이 후보자가 어떻게 보충역 복무 후 경찰에 지원할 생각을 했고 채용까지 됐는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들어. 상식선에서 의심해보면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인간 발이 아파가지고 등산 평생 한 번도 못했다면서 관악산 밑에서 찍은 사진이 또 발견됐다면서요. 그렇죠. 자, 중앙도 볼게요. 네. 상처투성이로 남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 네. 총리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죠. 네. 국무위원 제청해야 되고요.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 맞서서 정부 옹호도 하고 국정 돌파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총리에게 당당함은 필수라는 거죠. 당당해야 공직사회가 그를 따르고 국회가 행정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공직 후보가 당당하기 위해선 만전의 자기관리가 필요함을 이완구 후보자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부드럽게 쪼긴 했는데 그런 총리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정홍원 총리. 계속부터 유임 2회의 진기록을 이 정권과 명운을 같이 할 예. 홍원 총리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냥 짝짝꿍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래요. 애국지사 찾아가가지고 이제 총리 입장으로 이제 마지막 큰절도 올리고 그랬던데 그 양반이 뭐 사표 낸 것도 뭐 있고 마지막이 뭐 한두 번입니까? 예. 참나. 아무튼 왕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예. 청와대도 참 고민일 거예요. 지난번에도 문창극이나 안대기도 자진 사퇴했잖아요. 네. 예, 참 자르기도 그렇고 안 자르기도 그렇고 그대로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참. 그래도 난 여전히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려는 고할 거라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지경에서 고해봤자. 근데 이제 총리는 예. 이게 청문회가 필수 사항이에요. 예. 장관들은 부적격이라고 해도 임명하면 되지만 총리는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받으면 임명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원래 이제 청문회 제도가 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예.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한나라당입니다. 예. 지들이 한 거야. 장관도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해가지고 그래 그럼 해라. 뭐 기왕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오케이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자들 자기들 평생 집권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문회 만들어 놨더니 그야말로 개똥 같은 인물들 계속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낙마했습니까? 그때 그 비사를 유시민 전 장관이 들려줬죠. 예. 인사청문회도 하자고 한나라당에서 하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시 이랬다는 거니까 그만 뭐 줘뿌라 뭐 이러면서 해라. 예. 그 나중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은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질 거라고 완전히 이런 말을 노무현은 했다고 예언이 하죠. 된 거죠. 예. 자, 다음 토픽으로요. 넘어갑시다.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가 경향신문에 쓰는 칼럼이요. 뭐 이사장님도 종종 보실 것 같고 저도 종종 봅니다. 많은 분들이 때때로 읽으실 겁니다. 조국의 밥과 법이라는 칼럼인데 예. 오늘 조국 교수가 밥과 법의 마지막 칼럼을 실었습니다. 예. 이 법학서 집필 때문에 당분간 대중매체에 글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예. 조국 교수가 마지막 칼럼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한 당부였습니다.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육참골단하라 입니다. 네. 예. 자기 살을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죠. 어떤 내용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 결과 새정치연합이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정신을 따르는 정당임을 재확인해 주었고요. 각 세력의 지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었다고 조국 교수는 읽고 있습니다. 이제 새 후보 및 맹렬 지지자들은 세 분 고인이 자신들에게 무슨 요청을 하고 있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분명하다고 조국 교수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새누리당은 탈박의 시동을 걸었죠. 박근혜 정권 실정의 반사 이익으로 정권이 야당에 넘어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조국 교수는 2016년과 2017년 권력 교체를 희망한다고 일단 선언을 합니다. 야당이 집권을 한다 해도 천국이 오진 않겠지만 지옥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1야당의 대표가 된 문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찝습니다. 경제민주화, 그리고 소득, 일자리, 복지를 중시하는 성장이라는 노선에 얼개는 잡힌 것 같다고 보네요. 이제 본인이 공언한 정당 혁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명하고 개량 가능한 공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확정해서 적대적 계파 대결과 불승복의 악순환을 원천 봉쇄하라는 겁니다. 자, 조국 교수는 2016년과 2017년 권력 교체를 희망한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자, 이제 본인이 공언한 대로 정당 혁신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은 패배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계파를 청산하기 위한 공천 시스템 혁명으로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참골단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살을 베서 남의 뼈를 깎는다. 뭐 훌륭한 조언이네요. 나는 항상 논평하는 사람이었지. 네. 이게 조언하는 어드바이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자는. 네. 뭐 평생 기자로 살았고 지금도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자들은 어떤 문제 현상에서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큰 틀에서의 조언은 가능하지만은 특정인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우리 조국 교수 같은 사람 언론인이 아니니까 예. 얼마든지 조언을 할 수가 있고 훌륭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공천혁명을 해야 되는데 공천혁명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옛날 김대중 같은 사람이 아니면 공천혁명을 못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 판단이 옳든 그러든 간에 그 판단에 승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이 쉽게 공천혁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호남에서 자기가 말하자면 공천만 하면은 당선이 되더라도 예. 항상 새 인물을 갖다가 수혜라고 배날을 끼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 수혜를 제야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1987년 노태우 소유구 선언 이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평화민주당이 1당이 됐을 때도 예. 제야에서 많이 수혜를 해가지고 평민연이라는 걸 만듭니다. 민주연구회인가 평민연이라고 예. 만들어요. 거기 멤버들이 문동환 박사라든지 문익환 목사 동생 문동환 박사라든지 그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평민연 출신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공천을 안 주면은 이제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DJ한테 반발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공천혁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문재인에게 공을 돌려봅시다. 공천혁명을 해서 현역의원을 갖다 떨어뜨리고 다른 새로운 인물을 수혈했다고 칩시다. 승복하겠어요? 승복 안 합니다. 무소속 출마합니다. 근데 DJ 같은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대통령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아주 골수 지지층이 존재를 하면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떨어져요. 근데 현역 의원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서울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붙으면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인간 때문에 다른 새누리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뭐 무슨 공천 횡령한다고 찌랄하더니 결국은 공천 제대로 못해가지고 선거 패배했다 그 얘기가 할 것 아닙니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은 공천 횡령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호남 토들이긴 하지만은 그 새정치 민주연합의 뿌리가 호남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돌아섰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끌어안아서 인사로서 우선 탕평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천혁명은요 미래협동조합을 본받으면 돼요.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절차를 투명하게 다 밀실에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야 뭐 박지원계 몇 명 뭐 문재인계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오픈해버린 거야. 아예 나 같은 경우는 공천 그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나눠먹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실력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가 잘못돼서 치더라도 결과가 잘못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과가 잘못되다는 수는 치더라도 문재인 욕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전 두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이제 학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현실로 해야 되거든. 그 옛날식으로 공천심사위원회 꾸려가지고 공천혁명하면요 당 개판됩니다. 포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공천심사는 철저하게 기준을 처음부터 딱 정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그 공개된 절차에 따라서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리고 특히 외부 인사 중심으로 그래서 공천심사위원회를 아예 생중계를 해서 완전 투명하게 하는 그런 방식 안 취하면은요 문재인이 카리스마 가지고 못합니다. 옛날에 노무현이란다.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은 가능했어요. 나머지 안 됩니다. 조국 교수가 또 지적한 거는 역시 친노라는 개파 문제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사 탕평을 얘기하는 자기가 거예요. 친노라는 사람들도 알아서 좀 빠져줘야 되고 문재인 대표도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니까 냉혹하고 냉철하게 좀 내치고 깎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일 텐데. 그게 문재인 대표의 역량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안 시켜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자리에 앉았더니 수큰 지사, 박근혜가 딱 그 짝 아닙니까? 아니, 대선 전에는 온갖 인간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상돈도 끌어들이고 김정인도 끌어들이고 하더니 딱 잡고 나니까 다 빼버리고 그 십상시만 데리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문재인도 어떤 인간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 박근혜식으로 하면 문재인은 자동적으로 맛이 가가지고 아예 땅에 확 파묻힐 겁니다. 근데 조언한다면은 그 인사 문제를 탕평책을 써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조국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자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언론이나 외부에 친노로 분류됐던 사람들은 당시 난 알아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표님 어깨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아름다운 게 되는 거죠. 하도 친노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직접 목격했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지난 대선 때 친노의 핵심 그 배후 인물이라고 늘상 지목되는 한 3-4명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삼철 사철 하는 애들 등등 포함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엔가 그 사람들이 뒤로 빠지겠다는 후퇴 선언문 비슷한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후퇴하면 뒤에서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후퇴 선언문이라는 거를 작성하고 뒤로 빠지기로 하고 물론 실제로 그냥 빠지면서 동시에 어디로 숨어가지고 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인데 아무튼 그 지목이 돼가지고 반드시 빠져줘야겠다고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은 빠지기 위해서 성명을 내야 되는데 그럴싸한 직함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이 사람을 공격을 너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명서 선언문 같은 걸 일단 작성을 했는데 현재 갖고 있는 그 어중간한 직함 같지도 않은 직함을 성명서에 딱 쓴 거죠. 메시지를 담당하던 그런 것 담당하던 사람이 보더니 이 자식은 이거 직함을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선언문까지 쓰는데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와야지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직함으로 하라고 그걸 꾸며낸 상황을 보면서 꾸며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때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죠. 앞으로 이게 친노 하는데 과연 그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친노라는 건 그 실체, 그 구체성 그런 걸 떠나서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네. 억울하겠죠. 친노가 실체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게 노무현과 그 뜻을 같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친노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꾸며가지고 하고 그게 부하대동하는 인간들이 또 있으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은 문재인 대표에게 아예 야당에게 희망을 주고 공천혁명을 통해서 사실 그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지 않으면은 네. 우리 사회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져요. 아니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더 얘기 하나마나 한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PD 브리핑으로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PD 브리핑입니다. 이 아름다운 또 PD 브리핑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너무 있어가지고. 김 PD, 오늘 네. 주제는 뭡니까? 자, 원세훈 구속과 검찰, 그리고 황교안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아, 부정선거 키워드네. 예. 자, 사실요,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은 현 정권 치하의 법무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 둘러친 방탄막의 효용을 시험하는 사건이기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단순히 원 전 원장 한 명의 인신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였죠. 결과적으로는 법무검찰이 만만찮게 깊은 내상을 입은 것이고 박근혜 정권 정치 사정에 선두에 섰던 황교안 장관, 심지어 리틀 김기춘으로 불리면서 차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까지 거명되던 황교안 장관의 동력이 상당 부분 허물어졌음을 뜻하기도 할 겁니다.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은요. 네. 2013년 6월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할 때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었지요. 네.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하겠다는 의견, 이런 의견을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최 전 총장은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죠. 근데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사실상의 수사 지휘였는데 결국 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네. 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제가하지 않으면서 보름 넘게 수사를 지체시키기까지 합니다. 이 법률가로서의 양심 운운하면서 노골적으로 원 전 원장과 정권을 방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열받았어. 법률가의 양심이라면 당연히 원세훈을 구속수사하라고 해야지. 예. 얘들은 진짜 뭔가를 거꾸로 쓰는데 아주 그냥 귀재들인 것 같아, 귀재들. 자, 그런데 수사를 밀어붙이던 최동욱 전 총장이 원 전 원장 기소 뒤 3개월쯤 뒤에 네. 혼외 아들 의혹으로 탈탈 털리고 퇴진하죠. 네. 그러면서 변수가 생깁니다. 이후에 특별수사팀은 검찰 지휘라인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체포 및 압수수색했고요. 곧이어 역시나 상부 보고 없이 원 전 원장 등의 재판에 트위터 활동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에 냅니다. 이후 상황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죠. 그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팀장과 조 지검장이 각각 외압과 항명을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이로 인해서 윤 팀장과 박형철 당시 부팀장은 징계받고 좌천됩니다. 윤 팀장에 이어서 수사팀을 맡은 박 부팀장, 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힘겹게 공소 유지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댓글 수사가 힘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정말 많이 나왔죠. 네. 아, 이제 끝났다. 네. 검찰 공소유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사팀은 선거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 박형철 부팀장을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 내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첨부 파일 증거 능력 인정 및 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고요. 결국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이 팀들 예. 완전히 그냥 미운털 확 박혔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꼴통 같은 팀인 거죠. 이거 완전히 드라마감이다 진짜. 예. 야,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이 공소유지를 담당한 수사팀의 뚝심 내지는 저력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검사들은 법무검찰이라는 조직의 틀 안에서 동일체이고요. 지휘체계를 목숨처럼 여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려는 다수 검사들의 노력, 예, 때때로 이런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주목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황교안 법무장관입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을 가늠할 원세훈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허무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모든 과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황교안 장관이 굉장히 우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황교안 장관은 이 조만간 단행될 청와대 인사 개편 과정에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 실장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소문 굉장히 무성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 황 장관이 그간 보여온 행보는 소위 정치검찰이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황 장관의 주요 작품이 이를 웅변합니다. 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이죠. 모두가 정치적 고려와 기획의 결과물입니다. 이 따지고 보면은 황 장관의 작품 가운데 성공작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진보당 해산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비록 항소심이긴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검찰이 개망신당한 사건이죠. 대화록 사건에 연루된 참여정부 인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고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이 조소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황 장관은 역대 그 어느 법무수장보다 더 끈끈하게 정치적 의미를 뒤집어 쓰고 있고요. 존재 그 자체로 박근혜 정권을 상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 장관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일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황교안 장관이 이런 난국을 뚫고 대통령 지근거리로 만약에 영전을 한다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고집과 아집의 스탠스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이 결국 악수를 두게 되는 셈임은 자명하고요. 물론 현재 검찰에는 제2, 제3의 황교안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고 하죠. 어쩌면 이 노회한 정치가 김기춘 실장이 이 포스트 황교안 물색하면서 검찰 뒷문 단속에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 보면은 인강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네. 사실 결정적인 부정선거는 오히려 수개월에 걸쳐서 혹은 수년간인가요? 걸쳐서 있었던 국정원의 댓글 개입이나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보다도 오히려 대선 직전에 있었던 이른바 김하영 맞죠? 김하영 네. 댓글녀 네.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 김용판이 사실은 더 큰 1등 공신이에요. 그게 가장 큰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바꿈으로써 마지막 대선 토론 예. 문재인 후보와의 1대1 토론에서 많이 밀렸거든요. 우리 영명하신 박근혜 각하가 엄청나게 밀렸는데 그날 밤 11시쯤에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엉터리 발표를 함으로써 사실은 반전을 기했기 때문에
아마 김영판이 아마 이 정권 안에 분명히 뭐 큰 자리 하나 받을 겁니다. 여하튼 결론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다. 정통성이 없다. 정통성이 뭐 취약하다가 아니라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없다 그냥. 예,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들에게서 지지와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최동욱 보고 제대로 수사해라 해가지고 수사 결과를 다 밝히고 이명박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다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대통령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절대 안 물러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라도 립서비스라도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말 실수해가지고 저는 이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오히려 사지에서 오히려 저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거를 아니다. 예. 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동욱 쫓아내고 온갖 무리수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을 놈밖에 없다 해가지고 십상시를 갖다가 포진시키고 이런 거 막아주려면은 검찰밖에 없다 해가지고 김기춘부터 시작해가지고 황교안에 이르기까지 자기 신복들만 심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PD 브리핑 들어보니까 네. 황교안이야말로 박근혜에게 가장 딱 맞는 비서실장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박근혜가 믿을 때가 이제 검찰밖에 돼 있습니까? 이제 말 안 들으면 다 조져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은 검찰도 인간들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음지에서 고생하는 검사들 99%입니다. 예. 정권에 충성해가지고 무조건 마구잡이로 기소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 받는 그런 쪽팔리는 검사들 이명박 때 승승장구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안검사들 숫자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박근혜에게는 필요합니다. 자기 말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기춘이 물러나면 황교안밖에 없지. 그래서 그 얘기 딱 보니까 다음에 김기춘이 물러나면은 7인회에 최병렬이가 할 거야. 아니면 행경대가 할 거야. 강창희가 할 거야.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걔들이라고 영감탱이들을 갖다 걔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은 검찰을 장악할 수가 없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이게 하야하지 않는다면은 이 공안정국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황교안이가 딱 맞는 인간이지. 그렇게 해서 아마 동반자살하는 그런 비극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 죽는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도 요즘 말 가지고 꼬투리 잡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정치적 사망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잘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는 기회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털어놓는 사람들에게 관대해집니다. 왜 그런 선택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잘못이 있으면 항상 고백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끝냅시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